일반인 분들이라면 과일을 먹어서 당뇨가 걸리진 않습니다. 너무 일반인과 다르게 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좋은 사례는 책을 읽었던 분들, 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던 분은 오랫동안 당뇨여서 과일 섭취가 과연 당뇨에 도움이 될까? 의심 반신반의하면서 실천을 해봤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혈당 수치도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50대 초반 정도의 한 남성분 상담을 오셨는데 저에게 오기 2달 전부터 과일로 아침 식사를 바꾸면서 실천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그 전에 한 3개월 전에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이런 모든 수치들이 좀 일단 신호를 좀 보내왔었고 2개월 정도 실천하고 저한테 상담 후 한 달 있다가 또 한번 혈액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됐다 하면서 과일을 먹었는데 왜 당 수치가 떨어지느냐 되게 신기해하고 또 좋아하시기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기나 우유나 아무 단맛이 없는 채소를 먹었을 때는 당연히 당분이 없기 때문에 당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먹거나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떡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일단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니까 식이섬유가 없죠.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죠. 이것과 대비적으로 과일을 먹으면 당연히 과일에도 당분이 있죠. 단맛이 있으니까 포도당, 과당, 자당이 있고 근데 식이섬유와 수분을 함께 씹어서 섭취합니다.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는 올라요. 무조건 오른다고 다 잘못된 건가?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올라갔다가 심하게 떨어지고 이것이 100% 포도당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과일은 포도당, 과당, 자당과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만 이것이 췌장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이 당분 수치를 가지고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또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리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혈당만 가지고 보는 관점이라면 과일은 위험한 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맞아요. 문제는 췌장에 인슐린에 문제를 주느냐 안 주냐가 위험 요소이지 그냥 혈당 좀 올랐다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혈당 스파이크와 과일을 드셨을 때 혈당 올라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늘 식사로 먹는 저의 경우도 9년차 과일을 먹고 있지만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고 저혈당증도 없고 인슐린 저항성도 전혀 없습니다. 공복 혈당 정상 수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일 식사를 하시면서 오히려 당뇨 수치가 떨어지는 경험,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경험, 당뇨 전 단계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가장 또 확실하게 유인원들의 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또 드시는 습관이 아닌 식사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드실 때 과일 식사는 전혀 췌장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 수치 약 400이었던 혈당 수치가 이제 400 정도 인슐린을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기류에 서 있었던 분의 경우에도 과일 식사 그리고 점심에는 채소와 간단한 한식 이렇게 식사 패턴을 바꾸시면서 한 달 만에 150까지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정상 수치를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한 5년 이상 계속 정상적으로 당에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당뇨 200이었던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도 식사를 과일 식사 포함해서 건강한 식사로 바꿨을 때 200에서 120까지 일주일 만에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당분
또 가공한 당분이냐 정제탄수화물의 당분이냐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 지수 그리고 400이든 500이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은 현미 잡곡이나 밥을 드십니다. 제가 꼭 밥과 비교를 해드립니다. 현미의 당 지수는 55, 고구마도 55인데 사과의 당 지수가 36이에요. 포도도 46입니다. 대부분의 과일, 특히 50이 넘는 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이런 고당도 과일 외에는 현미나 고구마보다도 당지수가 다 낮습니다. 물론 양을 따져서 당 부하 지수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번에 뭐 2kg, 3kg씩 드시지 않는 한 당 부하 지수도 현미보다는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저당도 과일을 먼저 저는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 사과, 뭐 키위. 그래도 달콤한 맛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불안하면 당 수치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과일과 함께 단맛이 없는 뭐 오이나 파프리카, 양배추 이런 채소들도 같이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당도 과일과 채소 섭취를 같이 하시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현미 잡곡보다도 훨씬 더 인슐린에 문제를 더 주지 않습니다. 곡물 식사가 과일 식사보다는 저당도 과일 식사보다는 당지수, 당 부하지수가 모두 다 같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당만 관리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당뇨 또는 전 단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당뇨약을 드시죠. 초기 당뇨약으로 메트포르민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약들의 기전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당의 합성을 간에서 저해를 합니다. 합성을 저해를 하니까 당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당 수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조절했다고 해서 이게 췌장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드느냐?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당 수치를 신경 쓰는 이유는 일단 인슐린에 대한 문제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당분이 들어있는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다 보면 인슐린이 점점 무디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고 점점 또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결국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췌장의 베타세포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궁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인슐린의 분비를 무리 없이 췌장이 건강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혈당을 올렸다 내렸다 조절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췌장 건강을 도와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당만 관리할 게 아니고 췌장의 건강을 돕는 방법이 더 우선시 돼야 됩니다. 당뇨약은 일시적으로 혈당만 조절해주죠. 물론 심각한 고혈당이 가는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드신다고 해서 당뇨가 치료된다. 이 치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만 의지하다가는 약을 점점 더 늘리거나 더 센 약을 먹거나 급기야 인슐린도 조금씩 맞다가 더 인슐린도 많은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심각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은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인 혈당 조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췌장의 건강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뇨약을 당장 끊느냐 안 끊느냐는 이제 제가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너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할 경우에는 기존의 약을 드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식사를 통해서 내 습관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정제탄수화물 또는 요즘 고기나 지방을 또 과하게 먹을 때도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때문에 고기나 지방도 같이 조절을 하시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를 해서 췌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사, 췌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식사법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더 챙겨야 되는 거죠. 네, 한국인들이 지금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당뇨 인구가 우리 51%가 넘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밥상을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죠. 정제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밥빵, 면떡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빠르게 이제 인슐린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문화권을 가지고 있죠. 쌀밥을 먹지 않으면 이제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과일 식사를 한다거나 고구마로 밥을 먹는다거나 단호박을 좀 많이 먹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을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흰 쌀밥 문화가 가장 당뇨를 빨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떡도 좋아하시고 또 간식으로 빵 좋아하시고 또 과자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라면, 국수, 우동, 칼국수 이런 이제 밀가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점점 심해지면서 당뇨 전 단계로 이제 이어지는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밥빵면떡, 정제 탄수화물이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이 이제 인슐린을 빠르게 부르는 식사 패턴이기 때문에 빠르게 먹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 식사는 혈당 급상승과 이제 인슐린을 급하게 부릅니다. 이 속도만 좀 늦춰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흰쌀밥을 먼저 먹기 전에 먼저 채소를 먹는다거나 두부나 혈당이 낮은 음식을 먼저 먹으면서 밥을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국수나 라면 같은 걸 좀 급하게 먹으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신다거나 정제 탄수화물 드신다고 해도 정말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50번, 100번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과 급하게 후루룩 드시는 것하고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속도 천천히 그래도 30분의 시간을 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래시계에 30분짜리를 놓고 정말 이 시간만큼이라 좀 여유 있게 해서 50번, 100번 이렇게 씹으시면서 천천히 드신다라면 그만큼 혈당이 급상승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빠르게 질병에 걸리는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 그리고 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화와 당화가 합쳐지면 노화가 빠르게 오게 되는 거죠. 산화라는 것은 철이 녹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산소를 늘 소모하기 때문에 산소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나와서 내 몸을 공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양은 세균,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이런 순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지나치게 많아지는 활성산소는 내 몸의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DNA를 공격하고 혈관도 딱딱하게 만드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진 몸일 경우에는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만약에 좀 많이 있다, 고혈당 상태다. 활성산소와 또 이 결합을 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화가 빨리 일어나는 몸일수록 이 신진대사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운반하는 속도, 인슐린이 분비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동일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염증이나 당뇨 예방이나 혈관 질환이나 모든 질병에 있어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를 혈관병으로 보는 이유는 당뇨라는 것에 먼저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기전을 보면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은 상태죠. 왜냐면 당뇨에 걸리면 이제 인슐린이 점점 나오지 않으니까 당분을 잘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버스, 세포로 이동시키는 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되면 이제 혈액이 당이 많아서 끈적끈적해지겠죠. 설탕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설탕물도 적은 용량일 때와 설탕을 많이 녹일 때 이 끈적끈적함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혈관이 끈적한 당분 상태로 가득 차게 되면 적혈구의 이동 속도나 백혈구가 지나가는 속도들이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혈액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말초까지 혈관들이 다 있잖아요. 말초혈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초혈관까지 있는 이유는 모든 조직에 우리 몸은 세포가 있고 당분을 이용해야 되는, 당분을 영양소로 이용해야 됩니다. 혈관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영양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세포 속으로 당을 넣어줘야 되는 이제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말초 쪽에부터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시신경 망막 쪽에 혈관에 문제가 돼서 망막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당뇨 이제 발이라고 하죠. 발이 이제 괴사 썩어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발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신장의 사구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소변이 걸러지는 기관인 사구체에서도 말초혈관, 모세혈관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사구체 신염. 이렇게 작은 혈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동맥들, 뇌로 가는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뇌경색,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경색 쪽,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도 막아서 심장 쪽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말초혈관부터 중대동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당뇨,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혈관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근본적으로는 단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뭐 한두 번에서는 큰 병이 안 걸리지만 패턴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당분을 운반시키는 인슐린에 먼저 저항성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역행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태업을 하게 되는 거죠. 당을 운반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을 운반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곳은 췌장의 베타세포예요. 베타세포가 늘 너무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점점 과부하가 오겠죠. 사람도 과로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 과로가 점점 심해지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분을 이동시키는 도구가 없어지죠. 그래서 당이 뇨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혈당 상승에 뭐 가끔씩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될 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반복될 때 췌장의 베타세포에 손상이 되면서 당뇨병으로 커지는 겁니다. 같은 식습관을 하더라도 췌장의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췌장의 건강 상태가 뭐 애초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적은 횟수로도 좀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췌장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으나 한 번, 두 번 적은 횟수의 당분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고당이라는 이제 3종 세트가 보통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고혈당을 만드는 당분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될 때 혈액 속에 당분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것을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간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다 보니까 지방간이 되죠. 지방간 상태에선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 속에 지방으로 바뀐 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오게 됩니다. 고혈당 반복적인 식사는 고지혈증이 온다. 이거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고지혈증 상태를 보면 혈액이 맑지 않죠. 혈액에 당분도 있고 지방도 있다 보니까 혈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게 됩니다. 혈액은 말초까지 영양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혈류가 막히다 보니 심장에서는 혈류를 빨리 보내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더 강하게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과정인데 단순하게 고혈압이니까 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지방이 많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또 반복이 되면 혈당을 운반하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너무 항상 자주 부르니까 또 많이 부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당분을 운반하지 못해서 당이 뇨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라는 기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일단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하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혈당을 급상승하지 않는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를 우선순위로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를 골고루 하신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는 둘 다 혈관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또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중간 대사 물질이 쌓여서 일어나는 병으로 알고 있죠. 뇌 혈관이 아무튼 건강하지 않고 뇌에 정상적인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매 환자의 50% 정도가 당뇨병을 같이 앓고 있는 확률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도 제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말초까지 영향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뇨도 혈관병, 치매도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뇨가 먼저 오면서 혈관에 문제가 오고 뇌에 정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이런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췌장에서도 뇌에서 발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정상적인 영양소를 잘 대사하고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몸,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는 몸이 되면, 한마디로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되면 혈관도 튼튼하고 모든 장기들도 튼튼할 텐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혈관 문제,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서 당뇨와 치매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 분들은 항상 이 소화기의 건강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중에 효소를 분비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 건강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췌장 건강에 집중해서 식사나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단순히 너무 혈당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근본적으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까지는 제가 해독의 시간, 배출의 시간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로 거하게 드시면 또 소화기관과 췌장에 무리를 주니까요. 아침에는 해독의 시간, 소화기를 전혀 힘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는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 하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블루베리 하면은 전 세계 누구나 슈퍼푸드로 인정을 하잖아요. 블루베리가 과일입니다. 채소가 아니고 통곡식도 아니죠.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이런 과일은 당뇨인 분들도 당연히 먹어야만 하는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당이 있다고 아예 지방이나 단백질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당에 정제 탄수화물 같은 이런 걸 조심하시고, 블루베리 같은 저당도 과일은 꼭 드셔야 됩니다. 실제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서도 생과일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더 좋아졌고 또 당뇨를 예방한다라는 논문과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크롬, 망간, 아연 이런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돕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도 과일,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당지수가 낮은 사과나 귤이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을 드시고, 느낌상 너무 단맛이 강하다 그럴 때는요,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샐러리 같은 당분이 적은 이 채소도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점심도 역시 췌장의 건강을 생각해서 혈당 급상승하지 않는 정제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사, 그리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두부, 양배추, 채소찜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두부, 건강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혈당도 올리지 않죠. 또 채소와 함께, 익힌 채소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밥을 드실 때는 보통 이제 현미 잡곡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그보다 좀 더 안전하고 더 소화가 잘 되고 해독에 좋은 볶음곡식이라는 형태의 밥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볶음곡식은 밥을 한 다음에 열처리 구워서 굉장히 고소한 형태로 만든 건데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덜 상승시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췌장이 더 고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단호박이나 고구마도 채소와 함께 동치미나 이런 것과 함께 곁들여 드실 때 췌장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현미 잡곡 식사를 좀 많이 드시는 것은 이걸 또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밀라제를 너무나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볶음곡식이나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잘 공급해주면서도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식사로는 간단하게 저당도 과일과 채소 위주로 드셔도 좋고요. 좀 나는 든든하게 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채소, 견과류, 볶음을 드시면 좋습니다. 네, 채소를 드실 때는 일단 좀 익힌 채소가 생채소에 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방지하고 또 몸이 좀 차가워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채소에 비해서 익힌 채소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또 좋은 지방이 많은 견과류와 함께 드신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함께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혈관이 당뇨는 혈관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혈관의 탄력 또 혈관에 있는 좀 찌꺼기들,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제거하려면 좋은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마씨유, 견과류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실 때 저녁 식사도 든든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췌장이 무리하지 않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좀 많이 약한 분들은 기름 섭취도 좀 나누어서 조금씩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빠르게 췌장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기도 하고요. 당의 운반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호르몬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인슐린을 늘 분비해야 되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또한 과식하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이제 야식까지 또 그 사이에 간식까지 늘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췌장에서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횟수도 또 양도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췌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일을 많이 하면 손목 많이 쓰면 여기 염증 생기잖아요. 췌장도 그래서 염증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시작으로 섬유화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암으로도 갈 수가 있고 췌장을 좀 함부로 사용하는 식사 패턴을 가질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췌장의 크기를 몸무게 대비 비율을 봤을 때 0.14%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의 경우에는 0.02에서 0.4%, 또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해부학적 구조가 유사한 원숭이, 실험용 원숭이의 경우에도 0.02%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비교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숭이하고 비교했을 때 췌장의 크기가 몸 전체, 몸무게 대비 무려 7배나 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식, 생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식품 효소가 들어있어서 췌장에서 상대적으로 분비해야 되는 소화 효소의 양이 적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사실 과일,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정도만 먹지 대부분은 화식을 합니다. 익힌 음식을 먹죠. 익힌 음식 자체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열을 42도 이상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라는 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소화 효소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또 소화시키는 모든 대사 과정에서 대사 효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많이 만드는 이 췌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이 커지죠. 비대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췌장 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요리된 음식, 화식, 심지어 우리 가공식품도 많이 먹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한 음식 더 유해하고 더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하는 음식이죠. 또 해독해야 되니까 해독 효소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재료의 차이 또 식사법의 차이에서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췌장이 더 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췌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 소화 효소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효소가 상당히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6시간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내 몸에 과로를 한 것을 조심하듯이 췌장도 과로하지 않게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돕는 식사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날것이죠. 날것 하면은 신선한 과일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보다는 그래도 소화효소를 덜 사용하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 견과류도 그렇고 콩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이 훨씬 췌장을 지치게 하고, 또 많이 가열해서 많이 먹는 습관, 뷔페식 같은 이런 식사를 하면 췌장이 훨씬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한식은 두 종류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 같은 한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재료 자체가 좀 신선하고 양념이 강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너무 좋습니다. 또 집에서 단순하게 밥에다 채소, 해조류 이렇게 신선하게 좀 구성을 한다라면 이런 한식들은 저도 늘 좋아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식 중에 10첩 반상, 20첩 반상 메인 요리를 아구찜이나 해물찜이나 거하게 메인 요리가 있는 그런 한식들을 먹다 보면 일단 밥량도 훨씬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요리가 엄청 화려하면 밥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량을 늘리는 양념이 많이 있는 한식, 반찬이 너무 많은 한식, 다 가열 조리식으로 좀 진하게 만들어진 한식들은 사실 췌장이 좀 무리가 오겠죠. 양념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과식하기 쉽기 때문에 췌장을 좀 지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전 세계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이 5가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5가지 이 식물성 식단이 대부분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강력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의 세포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화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이 활성산소들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거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사과의 케르세틴, 강황의 커큐민,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몸에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가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이제 밥빵, 고기, 면, 떡 이런 음식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식물성 식단을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고야, 여주라는 이 채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또 시쿠아사라는 감귤류 과일도 많이 먹고 있고, 자색 고구마는 전체 식단의 5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들은 온몸 세포에, 췌장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그 양들을 우선적으로 좀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온몸에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 건강과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이런 식단들을 계속 먹게 되면 장에도 굉장히 유익한데요. 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대장 점막에도 또 면역세포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췌장세포를 생각하실 때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씨앗류 이 5가지 식물성 식단을 하루에 좀 우선순위로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는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너무 지나친 단맛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블루베리, 사과, 이제 오렌지나 귤, 키위 이런 과일들을 추천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췌장의 베타세포와 또 췌장 건강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또 여러 해독 효과들을 같이 돕습니다. 간에서도 해독을 굉장히 도우니까 몸 전반적으로 소화기가 튼튼해지면서 췌장도 같이 좀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도 과일을 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당도 과일도 때로는 과일이 좀 달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단맛이 적은 오이나 파프리카나 샐러리,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과 같이 곁들여도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견과류도 같이 곁들여도 더 좋겠죠. 그래서 과일 또는 샐러드,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은 날것이면서 효소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췌장을 돕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브릭스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지만 요즘 너무 인위적으로 단맛을 강화해서 그 브릭스를 높인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라면 같이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릭스가 좀 낮더라도 최대한 신선한 과일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40대 한 중반 또 50대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소화기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밥, 빵, 면, 떡을 드세요. 이것을 종류별로 다 드시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쌀밥을 드시거나 면 종류 음식을 드시거나 떡이나 빵을 드실 때는 하루에 한 번만 허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확 줄이고 또 이걸 드실 때에도 먼저 일단 통곡식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채소나 단백질을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을 천천히 씹어서 채소와 함께 드신다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점점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에 좋은 과일, 채소, 견과류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채소, 견과류 샐러드를 먹는 습관입니다. 샐러드는 대부분 이제 좋은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 견과류 또는 올리브오일도 같이 드신다면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되고 또 췌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침 공복에 배출해 주기에 먹으면 해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좋고요. 아침을 나는 불가피하게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점심 또는 저녁 식사도 괜찮습니다. 과일 식사를 하시면 당분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췌장을 보호해준다, 췌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임상 내분비학 저널이나 호주 베이커 심장 당뇨 연구소에서도 생과일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주고 췌장염이나 췌장의 건강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 섭취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육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근육에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혈당이 내려가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많이 걸으시거나 이제 운동 꼭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이제 근육 운동을 좀 해 놓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훨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성분들은 항염작용, 지방분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좀 너무 졸려서 좀 눕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습관보다는 일단 좀 TV를 보시더라도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서 좀 스트레칭 하시면서 몸을 좀 움직이는 습관 가지시면 훨씬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김영미 님의 질문입니다. 바나나 2-3개 거기다 사과까지 그 자리에서 드시면 당이 엄청 치솟는 건 아닌가요? 네, 먼저 두 부류로 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일반인. 일반인 분들이라면 과일을 먹어서 당뇨가 걸리진 않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이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고기류, 육류 섭취가 너무 많을 때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일으킨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과일로 인해서 당뇨에 걸린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분은 오릅니다만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췌장의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는 식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바나나 3-4개, 5개 과일을 하루에 1kg씩
드셔도 당뇨가 안 걸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혈당 치솟는 것만 보지 마시고 혈당이 치솟는 원인은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것 그리고 이제 췌장을 망가뜨리는 것 요것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인 분들의 경우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혈당 급상승이 너무 일반인과 다르게 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바나나는 좀 고당도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정도는 좀 제한하시고 저당도 과일로 식사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안전한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당뇨가 아닌 분들은 자유롭게 드시고 당뇨 전 단계나 당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좀 저당도 과일로 제한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예전에 소장님 강의에서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했어요. 혹시 알 수 있나요? 네, 아침 식사로 저는 과일을 먼저 드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일단 과일과 채소는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과일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리고 수분,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채소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질긴 셀룰로스 같은 이런 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 정도 만에 몸에서 무리하지 않고 소화가 되고요. 채소는 대여섯 시간, 우리가 밥이랑 같이 나물 같이 먹잖아요. 곡물 식사와 함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소화를 위해서는 아침에 과일과 채소를 좀 따로 드셔라. 아침에는 과일 식사만 하는 것이 소화기가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심부터는 잘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밥과 함께 채소 반찬 같이 드시는 거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점심, 저녁에는 채소 반찬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좀 더 빠르게 해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일을 먼저 드셔라. 채소는 나중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 전 단계와 당뇨인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일단 밥방면떡 한 50세 전후로 되신 분들은 좀 하루에 한 번 행복하게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식사,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당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췌장의 건강을 돕는 매우 좋은 성분들이 많고 효소가 제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맞게 과일 식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까지 꼭 가지 마시고 사전에 췌장 건강을 잘 도와서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